MB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어머니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걸 다 없애버리고 싶은 욕구가 이게 MB예요. 누군가가 굉장히 원초적인 거죠. 이 MB라고 하는 건 누구하고 경쟁해서 이기겠다는 것보다는 내가 최고여야 되는데 내가 갖지 않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내가 최고가 아니잖아. 이런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원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MB라고 하는 것은 유아적부터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건 엄청난 파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세요. 이 MB의 정서가 건드려지는데 이걸 우리가 어웨어를 사실은 굉장히 못해요. 여러분들이 많은 경우에 사람들에게 굉장히 적개심을 표현하는 경우에 그 속에는 MB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나보다 훌륭한 사람만 보면 못 견딘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내가 너무 작아지고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초라해지고 작아지는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을 없애버리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장 강한 MB를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삶의 과정에 성찰해 보셔야 될 부분이 누군가가 제일 가까운 사람이 나를 배반한다. 내가 배반당했다고 느끼거나 내가 지금까지 좋아했던 사람을 내가 정말 더 못 견디겠다고 할 때 그 가장 큰 정서적인 것 중에 하나가 MB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성찰하지 못하면 대인관계에서 크게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디퍼런스예요. 무관심이에요. 이 부글부글 끓는 이 적개심을 내가 만나는 것도 힘들고 이걸 컨테인하기 힘들면 액팅아웃 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방어가 아무 관심 갖지 않는 것 이렇게 드러날 수도 있죠. 내가 누군가의 관심을 끊고 있는 게 그 사람에 대한 나의 MB가 느껴질까봐. 코시 얘기하는 어떤 건강한 자기의 발달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 하나의 거대 자기. 거대 자기가 수용해주는 것이 이게 미러잉이에요. 네. 거울 반응을 해주는 거고 이상화된 부모 원상이라고 하는 것은 idealized parental imago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상적인 부모 원상을 우리한테 투사하게 되는 이상적인 부모 원상을 우리 치료 관계에서 이게 이상적인 부모 원상이 그대로 수용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난 사람이 되려면 자기가 거대 자기이거나 또 하나 자기 부모가 아주 이상적인 훌륭한 사람이 이 두 가지가 다 채워지면 좋은데 그 중에 최소한 하나라도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두 가지로 코우시 분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대 자기를 미러잉 해주고 또 이상화된 부모 원상을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준다는 게 치료 과정 속에서는 전이 속에서는 여러분을 원래 부모 대상으로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 미러잉 해주는 이 전이 속에 거울전이가 일어날 때 여러분은 거기에 거울전이를 맞서지 말고 그걸 미러잉 해줘야죠. 그리고 이상화 전이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이상적인 대상이 돼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과거에 원 대상과의 관계에서 여기서 큰 상처를 입었어요. 부모님이 그 역할을 자기 대상 역할을 못 해줬기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분석 과정 속에서 또 그 상황에 노출될까봐 노심초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노출되지 않으려고 하는 방어가 여기서 핵 중심자기의 뉴클리어 셀프의 어떤 활동이다 이렇게 보고 그래 자기를 방어해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이러한 태도는 자기의 방어하는 모습이다. 이게 저항으로 나타나는 자기를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저항을 나쁘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 사람이 살아남기 위한 기법이었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수용해주지 않은 대상과의 관계에서 이런
자기의 방어 기법을 그걸 하나의 자기의 패턴으로 가지고 있는데 분석 과정에서도 이러한 전이가 일어나니까 이 속에서도 자기가 똑같은 그 아픈 경험을 하지 않기 위해서 철수를 한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현대적 신분석에서는 저항을 파괴하지 말라고 그래요. 저항에 맞서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 여러분들이 그러면 100점 100패예요. 그리고 홍수가 났는데 이 홍수를 막겠다고 하면 여러분 떠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홍수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프리헤드폰 환자, 특히 자객적인 환자들은 저항을 부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항을 오히려 강화해 준다. 이 사람은 대상과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거니까 이 사람을 일단 보호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히려 어떻게 하면 그 저항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인가 해서 이 사람을 완전히 안심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내가 절대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돼야 그 뒤부터 이 사람들이 자기 일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저항에 조인한다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조이닝 하는데 정서적인 조이닝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 사람이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은 왜 그러냐면 자기를 보호하고 대상을 보호하기 위한 거니까 이걸 너무 일찍 제거해버리면 이 사람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해석을 하거나 얼차리를 시키다가는 그 사람을 얼차리 시킨 게 아니고 내가 얼차리를 당하게 된다. 근데 그 부분을 여러 가지 이론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프리헤드폰 환자하고 관계에서는 저항에 조이닝하는 기법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깊이. 그래서 이분 안에 스스로 힐링 파워가 있다는 걸 기본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이분 안에는 힐링 파워가 있는데 여러분이 내가 가진 힐링 파워가 이 사람을 고치겠다고 나서는 순간 여러분은 이 저항에 걸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을 잘 보호해주고 내가 널 절대 보호해줘 간섭하지 않겠다는 태도가 확실해지면 자기 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힐링 파워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는 인내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분의 저항을 확실하게 보호해줘야 됩니다. 그게 조이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의 무의식의 조이닝하고 무의식 속에 뭐냐면 결국은 이분의 저항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위험한 세계 속에 살면서 자기를 보호했던 거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보호한다고 말로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보호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해석하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은 상처를 준다는 얘기예요. 부모가 했던 거하고 똑같은 상처를 주는데 말로는 내가 다 너를 수용해 준다고 말로 얘기해요. 부모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야죠.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근데 너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계속 상처를 주어왔다니. 그래서 아무도 믿지 못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를 해치겠다는 게 아니고 나를 보호하고 자기도 보호하겠다는 것이 이 사람의 저항이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은 그 속에서 이 사람들을 따뜻하게 감쌀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이 나온다는 얘기.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 인사이트가 문제예요. 통찰을 상대방에게 주어서 고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환자에 대한 통찰이 확실하게 특히 프리헤드폰 환자의 어려움에 대한 통찰이 충분하게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 환자를 보호하고 그리고 이 환자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라는 그 컨테이닝 하는 힘이 생기는 이 사람을 담아낼 수 있는 힘이 생겨야 이 사람이 안심하게 된다. 이 사람이 우선 안심해야 치료가 시작된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죠. 그리고 학자마다 각각 다른 프로이드나 코그시나 컴버그나 스파틴스나 다 이걸 임상적으로 이해하신 분들이에요. 임상적으로 이해했지만 이걸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고 프로이드 같으면 난 이렇게까지 힘든 환자를 보고 싶지 않아. 그래서 정신분석적인 방법으로는 이분들 치료 못하겠어 라고 손들었던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임상에서 일어나는 환자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에 환자에 대한 언더스탠딩은 충분히 된 거죠.
이분들도 하트만이나 크리스나 로엔스타인 자아심리학자들도 정확하게 이런 환자들을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공격자가 무관심이나 만약에 여러분 임상가가 너무 친절해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제 코웃을 지금도 계속 가르치고 있는데 코웃의 어떤 접근법은 공감이라는 측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파시티브 트랜스퍼런스를 일으키는 데는 아주 도움이 돼요. 근데 우리는 전이 속에 파시티브 트랜스퍼런스와 네거티브 트랜스퍼런스까지를 같이 다룰 수 있어야 프리헤드퍼런 환자들을 돌볼 수 있어요. 그 부분에서 조금 답답한 부분이 코웃이 이 어그레션 부분을 잘 다루지 않았다는 부분인데, 기법적으로 이분도 해석이나 이런 방법으로 어그레션을 다뤘어요. 그렇지만 어떤 기법으로서 스파틴처럼 확실하게 이렇게 이걸 기법화하진 않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잘해주는 친절한 모습, 모든 것을 공감해주고 이상화 대상도 돼주고 전이 대상도 돼주는데, 이렇게 되면 어때요? 나는 공격성을 나는 공격성도 없고 그냥 무조건 다 수용해주는, 미러잉해주, 말하자면 여기서는 공감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이상화 대상도 돼주고 또 거울 전이에서 거대자기도 수용해주고, 이제 이런 입장에 있을 때는 만약에 치료자의 문제가 공격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분은 어때요? 이분은 공격성을 내면화하게 된다. 인터널라이제이션이라는 용어를 쓰죠.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 속에서 결국은 인터널라이제이션, 어그레션이라고 하게 된, 이때 자아심리학적인 개념을 썼어요. 원 솔루션 오브 더 컨플릭이라고 이 얘기인데, 이러한 갈등 구조 속에서 하나의 기법을 선호하게 됐는데, 그 기법은 인터널라이제이션 어그레션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공격성의 내면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아심리학적인 표현이죠. 동일시나 내면화 같이 쓰는데, 이 사람은 공격적인 성격이 되어버린다. 인터널라이제이션, 자기의 내면화가 결국 아이덴티피케이션이죠. 동일시, 그러니까 자기의 성격이 된다. 성격 패턴이 되어버린다. 공격성을 외부로 내보내는 게 아니고 공격성을 자기 안에 끌어안아서 이게 자기의 성격화 돼버리는 거죠. 자기 안에 공격성을 외부로 방출하지 않고 자기 안에 공격성을 내면화하는 이런 패턴을 개발하게 된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게 하나의 성격을 유형이 되겠지만, 여러분의 치료 관계 속에는 어떻게 돼요? 만약에 환자가 공격성을 드러내려고 할 때 이걸 공격성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은 뭐예요? 공격성을 그대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잘해서 내가 뇌물을 공유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필요한 것 이상으로 더 공감해주는, 공감해주는 방법이 이번에 어떤 거울 전이를 받아주고 또 이상화 전이가 이상화 대상이 돼주는 것. 그래, 나는 좋은 사람으로 계속 남아. 나는 정말 너를 잘 이해하고 어떤 일이 네가 아무리 공격을 해도 나는 네가 좋아. 난 너 이뻐. 무조건 이제 이런 상황으로 갔을 때,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뭐예요? 자기의 공격성을 무력화시켜 버리는 거죠. 지금 공격성을 표현했는데 내가 너무 좋은 대상을 기능하게 되면 이 사람의 공격성이 발휘될 수 없게, 결국 이걸 무력화시킨다. 공격성을 무력화시키는 반응을 우리가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럴 때 뇌물을 쓴다고 얘기를 해요. 뇌물을 줘서라도 이 사람의 공격성이 터지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 공격성을 내가 견딜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부정적인 전이, 공격성, 이거 부정적인 전이를 견딜 수 없게 되면 부정적인 전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상납해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은 더 친절한, 내가 더 친절하면 친절해질수록 이 사람은 공격성은 계속 내면화된다. 인터널라이제이션이 일어나 버리죠.
그런 역학관계를 얘기하는 그런 스파티니스 입장은 뭐예요? 이 공격성이 드러났을 때 이 공격성을 회피하지만 이 역전위를 잘 활용하라는 얘기. 네. 그럼 공격성이 이 사람이 공격성을 드러냈을 때 그 공격성 자체를 더 언어로 잘 표현하도록 도와주라는 얘기. 네. 이것을 묻어버리지 말라. 묻어버리면 치료가 안 된다는 얘기. 그래서 아까 자아심리학자들이 그 정확하게 현상은 봤어요. 인터널라이제이션이 일어난다. 어그레션 자체가 내면화돼 버리는 이런 상황으로 가면 이 사람은 치료 받으러 왔다가 오히려 증상이 훨씬 더 심해져서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격성을 더 자기 안에 끌어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저항하고 치료 파괴적인 저항이 일어났을 때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것만을 알아도 오늘 주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아심리학자들이 얘기했던 인터널라이제이션 오브 어그레션이라고 하는 현상이 이게 스파티니스가 이것을 다루어서 현대 정신 분석을 만들었다고 보는 거예요. 공격성의 내면화가 일어나게 되면 결국은 이 사람은 점점 더 심한 환자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이걸 해소해주는 방법이 공격성의 언어화를 보장해주는 거예요. 공격성이 언어화되면 이 인터널라이제이션 되던 공격성 자체가 점점 방출되면서 이분은 건강해지기 시작한다. 이게 원리예요. 근데 원리는 굉장히 단순한데 이걸 프랙티스 하는 건 쉽지 않죠.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상담자가 공격의 대상이 돼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내놓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역전을 견뎌내는 것을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신공양, 휴먼 세크리파이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여러분이 죽을 각오로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론을 배우지만 이론을 교조적으로 적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돌판에 써놓은 어떤 법칙이니까 이걸 절대 어기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환자마다 상황이 다르다는. 그러니까 임상가가 결국은 판단해야 돼요. 어떤 이론에서 항상 거기에 적합한 경우도 있고 이 이론을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파악은 임상가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컨트롤 이슈가 있어. 근데 원리적으로는 굉장히 맞는 얘기예요. 치료의 세팅을 공고하게 해야 돼요. 그래 치료의 세팅을 그냥 빌트인 어떤 프러스트레이션을 허용하셔야 된다는 얘기. 코우시 얘기하는 최적의 좌절을 허용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다 허용해줘 버리면 치료가 안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신분석은 어떤 면 결핍에 의한 치료라고 하는 모든 것을 여러분들 내담자가 원하는 걸 다 맞춰주고 시간도 매번 조정해주고 늦게 와도 it's okay. 너 30분 늦게 왔으니까 내가 30분 더 해줄게. 이런 식으로 치료의 세팅을 무너뜨려 버리면 아까 얘기는 어떠면 이 아이의 컨트롤 이슈 때문에 자기가 마음대로 우리를 조정하려고 하는 것을 그대로 허용한다고 한다면 치료가 진전되기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시간을 좀 바꿔달라는 것까지는 이거 다 컨트롤 이슈로 넘어갈 부분은 아니죠. 잘 보셔서 이분이 지금 어떤 패턴 때문에 어떤 저항 때문에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금 일시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조정을 원한다고 한다면 그때는 그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정당할 경우도 있죠. 근데 이분이 패턴화돼서 또다시 과거의 것을 반복한다고 한다면 치료 세팅을 공고하게 하면서 그것이 이 사람에게 자기를 거부한다는 느낌으로 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치료에 대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인터벤션을 해야 되겠죠. 실제로는 어려워요.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원리적으로 이때는 하면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특히 공동 슈퍼비전 하다 보면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임상가가 어떤 인터벤션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에 따라서 그게 틀린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 그 임상 상황은 잘 모르지만 저는 이런 환자 많은데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그런지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 방법이 옳았겠지만 제가 만났을 때는
내가 경험한 것은 이럴 때는 나는 이런 방식으로 했더니 괜찮았습니다. 라고 내 견해를 얘기하는 건 좋은데 우리 항상 겸손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개인 슈퍼비전에서도 항상 임상가가 하는 얘기를 가지고 임상 상황에 대한 판단, 환자에 대한 판단 자체를 우리는 이론적인 슈퍼바이저는 가지고 있지만 내가 그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기 때문에 그 환자에 대한 파악 자체는 어려워요. 그래서 내 견해는 이런 견해가 있는데 선생님께서 잘 생각해 보시고 그 환자에게는 어느 게 좋은지 생각해 보시라고 이런 레커멘데이션을 하는 거지. 그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하세요라고 강요하지 않는 게 보통 저희 모던의 슈퍼바이저들은 보통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해석을 통해서 치료한다고 봐요. 자아심리학으로부터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론이 그것을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헷갈려요. 공감을 기법을 잘 개발해서 많은 자기애적 성격장애나 행동장애자를 도와주시는 기법을 만들었는데 자아심리학자들로부터의 비난 때문에 이 공감이 치료 효과가 있다고 직접 얘기를 못해요. 결국은 공감적으로 이렇게 잘 받아줘야 되지만 그거 자체가 치료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처음에는 전혀 하지 않다가 나중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한데 결국은 나중에 또 보면 해석을 통해서 치료했다 이렇게. 왜냐하면 해석을 통해서 치료했다고 해야 이게 정신분석이라고 보는 견해 때문에 그래요. 그래 교정적 정서 경험이란 용어가 있는데 교정적 정서 경험을 사용했다고 하면 정신분석이 아닌 다른 심리치료를 했다고 이해를 해버려요. 클래식한 이론 쪽에서. 그렇지만 그것이 나중에 가서 교정적 정서 경험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내가 부인할 생각은 없다.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사용했다. 그렇지만 또 한면으로서는 나는 해석을 통해서 치료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조금 갈등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게 코웃의 갈등이에요. 코웃이 자기가 속해 있었던 자아심리학자, 자기 동료들이나 자기 학파로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자기애적 욕구가 끊임없이 남아 있어요.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는 자기의 새로운 학설을 독립적으로 주장하고 싶은 욕구, 이 마음의 갈등이 아마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계속됐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자기 심리학을 독립적인 학파로서 선언하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오랜 스트러글을 했었다. 이제 이렇게 보시고, 그런데 스파티니스는 클리어하게 얘기를 해요. 해석으로 치료되는 게 아니다. 이 환자들은 초기에는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 미러잉, 조이닝을 통해서 치료해야 된다. 치료 기법으로 이걸 승격시켜요. 공감을 치료 기법으로 승격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지점을 모호하게 공감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치료 기법으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는 게 코웃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스파티니스는 이미 처음부터 정신분석가로 졸업도 못했어요. 초기에 이 사람의 독립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환자를 스키조프리니아 환자를 가지고 졸업하겠다고 하니까 그 당시 이론으로서는 정신분열증 환자는 치료 대상이 아닌데 이걸 가지고 졸업하겠다고 하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쉬시라고. 그 과정은 잘 모르지만 정신분석가로서 자격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자기는 정신분석가를 양성했고 그 후배들이 그 제자들이 많은 정신분석 학교를 세웠죠. 그렇지만 이분은 자기가 정신분석가가 아니에요. 기술적으로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분은 메디컬 닥터로서 정신분석을 하는 것이 법률상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정신분석을 누구보다도 훌륭한 정신분석가이지만 제도적인 정신분석가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제도적인 정신분석가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제도적인 정신분석가가 아니어도 훌륭하게 정신분석을 사용해서 정신분석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네. 프로이드는 어떤 면에서는 파서티브 전이를 통해서 치료가 일어난다고 봤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 코웃과 비슷한 입장이에요. 코웃이 프로이드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파스티브 전이가 충분하게 일어나면 치료가 되는데 부정적인 전이가 계속 출현하는 경우에는 부정적인 어떤 면에서는 프로이드는 두 가지 쪽에서 설명을 해요. 하나는 전이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스테이블한 전이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측면. 또 하나는 부정적인 전이가 계속 출현하면 치료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전이의 질이죠, 이게. 전이의 질이 부정적인 것이 계속 드러난다면 프로이드 생각에는 치료가 안 된다고 봤어요. 그 얘기가 프로이드가 끊임없이 이 자기적 환자에 관심을 가졌어요. 근데 자기가 가진 치료 기법으로는 치료를 할 수가 없는데 정신분석 쪽에 만약에 더 다른 툴이 앞으로 더 다른 기법이 발달한다면 치료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글을 쓰면서 내가 지금 내 경험으로는 치료가 되지 않더라.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꿈속의 이야기는 지금 이 부정적인 역전을 견디지 못하는 프로이드 얘기를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전이가 부정적인 경우에는 역전이가 굉장히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환자의 전이가 문제가 아니라 치료자의 역전이가 더 문제가 된다고 봐요, 저는. 환자로서는 부정적인 전이가 일어나는 게 당연해요. 그걸 살려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전이를 없애려고 하면은 치료가 안 된다. 이 부분이 프로이드가 잘 보지 못한 부분을 스파틴스가 정확하게 집어내서 환자를 실제 분열증 환자들 치료해 낸 경험이 나오는 거죠. 네. 스파틴스가 집단 치료에서 아주 초기부터 굉장히 충분하게 그쪽에 임상 경험이 초기에 그러니까 집단 치료의 대가들과 교류를 하면서 초기부터 집단 치료를 해온 분이에요. 이분이 아주 초기에 쓴 책이 하나 있는데 카우치 앤드 더 서클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우치와 서클이라고 하는 얘기, 집단 치료에 대한 얘기인데 1961년에 쓴 책이에요. 1961년이니까 스파틴스의 주요 저서들이 나오기 훨씬 전에 최초의 이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얼마나 재밌냐면 이 책이 그 당시에는 이 책 속에 이런 게 나와요. 광고 선전이 나오는 켄트 광고 선전이 나오고 여기 뒷면까지 이렇게 앞뒷면 다른 것은 아주 보통 종인데 이 광고 용지만은 아주 굉장히 두꺼운 종이로 광고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파틴스 아주 재밌는 사람이 현대 정신분석가 다음 자기 책에다가 그러니까 에카데믹한 책에다가 어떠면 광고를 받아서 돈을 챙겼어요. 그만큼 자유스러운 사람이에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아주 재밌었어요. 내가 본 중에 정신분석가나 뭐 이런 사람들이 쓴 책 중에 자기 책에 광고를 집어넣은 사람들 처음 봤어요. 근데 이분이 여기에서 집단 치료 경험을 여기서 서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단 치료가 현대 정신분석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가 개인 치료가 중심이 되지만 개인 치료에서는 전이가 단순하기 때문에 어쩌면 집단 치료를 할 경우에는 전이가 다양하게 일어나는. 그러니까 한 사람만 개인 치료에서는 분석가와 피분석가 간에 아버지 전이가 계속 일어나고 어머니 전이가 일어나거나 뭐 형제 자매 전이도 일어날 수 있겠죠. 근데 물론 그것도 바뀌어서 몇 가지 다른 전이들이 일어나긴 하지만 전이가 어떠면 단순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집단 경험을 하시면 집단 속에서는 여러분이 온갖 정서가 다 느껴지죠. 이 전이 정서가 거기서는 엄청나게 시블링 라이벌리가 나와서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서 치고받고 이런 정서들이 막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개인 분석에서는 굉장히 쉽게 나오지 않을 전이들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분석 효과가 굉장히 도움이 될 수도 있다니까. 집단 다양한 이 전이 속에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슈들이 좀 더 잘 다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집단 운영 자체가 정신 분석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이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집단이라고 할 때 집단 치료를 여러분들이 다 같이 생각하시지 마세요. 정신 분석적인 집단 치료. 특히 모든 입장에서의 집단 치료가 다른 집단 치료가 다르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제가 집단 경험하신 분들 중에 집단에 갔다가 그때 체험한 것 뭐든 다 노출시키고 다 드러내. 그러니까 에브리 액션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에브리 액션이라면 자기 정서를 다 표출하면 낫는다고 하는 게 옛날에 프로이드가 처음 경험했던 힙노시스 최면을 통한 치료 기법하고 비슷해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기법이 지금도 트라우마가 속에 있는 정서를 다 드러내기만 하면 치료가 될 것 같은 이런 환상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격한 정서들이 막 표현되고 하는데 그게 오히려 굉장히 큰 상처로 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집단을 체험했던 것이 그게서 트라우마가 돼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분들을 제가 직접 만난 적도 있고 한데 집단도 굉장히 조심스럽다. 첫째, 집단이 안전해야 돼요. 그룹 리더는 세이프티는 보장을 해줘야 돼요. 이 속에서 액팅아웃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장해야 됩니다. 그래, 언어에 의한 방출까지는 허용이 되는데 액팅아웃,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해도 화를 내는 것은 액팅아웃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견디기 어려운 정서가 있네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분석적이에요. 근데 당신 왜 그러는 거야 하고 거기서 고성을 지른다면 이건 액팅아웃이네. 이런 세팅으로 가면은 그 치료가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정서를 표현한다고 다 도움이 안. 그리고 특히 프리헤드폰 환자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너무 많은 자극이 있는 상황에 노출되면 사이카틱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건강한 여러분들도 사이카틱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집단 속에서 갑자기 공격하거나 그것도 동시에 여러 사람이 자기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느낌을 받아버리면 견디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안정장치가 있고 그렇지만 정서들을 언어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자극이 너무 많아서 위험하다고 한다면 그것을 해소시켜줘야 될 의무를 그룹 리더가 가지고 있어요. 그룹 리더가 직접 분석을 하거나 이런 기능보다는 마더레이터로서 그리고 어떤 질서 유지자로서의 기능은 해줘야 돼요. 그런 속에서 집단 분석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집단 속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아까 그 자기의 공격성을 계속 드러내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이 부분이 아주 그러면 뭔가가 굉장히 괴로운 대상이 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집중 투하를 해서 그 사람을 제거해버리는 케이스죠. 근데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왔는데 이 사람은 그 패턴에서 계속 또 반복하고 있어요. 저도 집단 분석을 여기서 오랫동안 했었는데 그런 사람들 꼭 끼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하나씩 제거하다 보면 남는 게 없어요. 다들 우리가 그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 자기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보면 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액팅아웃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서도 적절하게 이 사람이 혼자 모노폴리가 되지 않도록 자기 표현을 보장해 줄 때 다른 사람도 얘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질서를 유지하면서 같이 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여기서 다 소개하지 못하지만 스파틴스가 그룹 치료의 대가였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주 초기부터 집단 치료에 대한 모던적인 감각을 가지고 그걸 이론화한 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코우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너무 엉뚱하죠? 말이 안 되는. 그래서 이때 우리가 분석가가 쉽게 빠지기 쉬운 함정이 코우시 이렇게 얘기를 해요. The analyst should not ally himself unqualifiedly with the patient's reality이고 in rejecting the claims of the unmodified grandiose self. 그러니까
전혀 수정되지 않은 거대 자기를 가지고 있어요. 아까 그분 내가 대통령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 나만큼 준비된 사람이 어디 있어?라고 본인이 믿고 있어요. 네. 이 거대작이죠. 이 거대작인데 하나도 수정되지 않은 거대작이죠. 근데 이분은 가장 안전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살았다는 얘기. 이것을 조금이라도 무너뜨리면 자기가 죽어버릴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때 좋은 뜻을 가진 분석가가 하고 싶은 게 이 사람한테 리얼리티 이고가 현실 자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거대 자기 말고 리얼리티 이고가 있는데 이 리얼리티 이고는 자기가 하는 것이 가짜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 리얼리티 이고하고 무조건 동맹을 맺고 싶은 욕구가 생겨난다. 이 사람이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이 사람 안에 자기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아는 자기가 있을 건데 그 자기하고 연합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나는. 그래서 그래야 이 사람 정신 차리게 해주고 싶은 욕구라는. 네. 언니 잘 생각해봐. 언니도 알잖아. 언니 하는 얘기가 엉뚱하다는 걸 알고 있지요.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사람 안에 있는 현실 자기하고 연합을 꾀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할 말이 없잖아. 언니도 알고 있지. 언니가 지금 엉뚱한 얘기 하는 거.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자기를 방어할 수가 없잖아. 방어를 할 수 없으면 뒤집어 엎는 길밖에 없잖아. 액팅아웃이 나와야 되잖아. 그럼 너 같은 애하고 나 다시는 상동하지 않겠어. 라는 태도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 거대 자기를 방어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게 코웃도 알고 있었다니. 그러니까 코웃이 해석이 이분이 지금 제가 마지막에 쓴 책을 가지고 지금 공부를 또 ICP에서 했듯이 ICC에서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이고 사이칼리지스트로서 자기가 오랫동안 수련했던 그 이론을 가지고 나는 해석을 통해서 치료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알고 있었던 게 초기에 함부로 해석했다가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이 거대자기가 있을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말짱한 생각, 그 현실 이고와 연합하고 싶은 욕구를 억눌러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석을 아주 선별적으로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코웃이 해석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것은 현대정신분석에 쓰고 있는 조이닝이나 미러잉과 다르지 않은 공감적인 해석을 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통찰 중심의 해석이 아니고 공감적인 해석이라고 내가 이해를 해버리면 이분이 해석을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특히 이질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해석이라는 용어 속에 통찰 중심의 해석과 어떤 공감 중심의 해석이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조금 구별해서 생각한다면 현대정신분석에서도 공감적인 해석을 많이 사용해요. 그거 자체가 어떠면은 미러잉이고 조이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엄격하게 구별하려고 하시지 말고 내담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이분이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을 어떨 때는 이걸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도 있고 조이닝이라고 붙일 수도 있고 미러잉이라고 붙일 수도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이걸 엠퍼티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야 엠퍼티가 아니고 나는 엠퍼티를 사용한 해석을 했어. 그럼 이거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이론을 배우면서 너무 그 용어에 현혹되지 말고 이분들이 임상에서는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는 걸 이해를 먼저 해야 돼요. 임상에서는 환자 중심으로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 환자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여러 기법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뭐라고 붙이거나 그 내담자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을 어느 분은 계속 해석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사용하고 어느 분은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아니면 공감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아직 잘하지 못하고 있는 자기가 있는데 자기는 너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외부에 이게 드러나면 안 되니까 자기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방어는 굉장히 거대해지죠. 그래서 거대자기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대자기를 사용할 때 저 사람의 아픈 부분, 약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그래야 공감이 돼요. 그러니까 나를 그냥 격분시키고 있는 그쪽만 보면은 우리가 공감을 해낼 수가 없죠. 이 사람의 무의식을 여러분들이 공감해내요.
이분이 자기가 부끄럽고 약하고 힘들어서 저러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만 이게 조인이 돼요. 그러니까 행동이나 의식에 조인하라는 게 무의식에 조인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신 역동적으로 정신 분석적으로 대상을 이해하지 않으면 조이닝이 안 돼요. 조이닝을 한다면 가짜예요. 그러니까 남이 노래 부를 때 그냥 뭐죠? 장단 맞추는 것이 밖에 없어요. 정말 조인이는 무의식을 조인하는 것이다. 방하는 저 사람에게 정말 연약한 그 숨겨진 자 혹은 자기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를 우리가 이해해야 공감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하고 분석가로서 가지는 유혹은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힘든 정서, 우울이나 불안이나 공격성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상태를 바꾸고 싶은 욕구가 우리에게 항상 있어요.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좀 빨리 도와주고 싶은 욕구죠. 근데 조이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아픔에 동참하는 것이 조이닝이지 이 사람을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 조이닝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친절하게 해서 이 사람의 공격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조이닝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정서 상태를 다른 것으로 바꾸고자 하는 노력은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돼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이 사람 안에서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 거기에서 빠져나올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 사람의 정서에 우리가 같이 머물러 주는 게 조이닝이고 공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러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정서가 너무 힘드니까 내 역전이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디펜스를 하는 거죠. 이걸 역전의 저항이라고 해요. 내가 견디지 못해서 빨리 설명을 하거나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뇌물을 써서 더 친절하게 아까 참 제가 커피 준비하는 거 있는데 한 잔 드실래요? 라고 여러분이 할 수도 있어요. 급하면 과잉 서비스를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과잉 서비스를 하면 이 사람은 엑스트라 서비스까지 받았는데 어떻게 자기 정서를 드러내요? 주인에 대해서 예의가 있지. 그러니까 내담자들이 나한테 예의를 차리기 시작하면은 이분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슈를 하나도 지금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옴니펀더스를 자제해야 돼요. 나는 내 환자 한 사람을 돌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특히 부모를 만나면 부모가 다 환자라고 느껴져요. 여러분 모두 어느 경우에나. 그리고 아이 얘기를 듣다 보면 내 역전이 속에 아이의 정서가 그대로 나한테 자기애적 전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부모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우리가 갖게 돼요. 이게 역전이가 있어요 이미. 그래서 부모가 어느 순간에 나한테 내 마음에 적대적인 생각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뷰스는 당하지 마세요. 환자에게서도 여러분 그러니까 환자를 보호하고 하는 건 좋은데 임상에서도 여러분이 어뷰스 당하는 것은 허용해서는 안 돼요. 특히 가족으로부터 어뷰스 당하는 것은 절대 안 돼요. 그런 얘기가 계속되는 전화를 끊으셔야 돼요. 나를 어뷰스하는 대상에게 나를 내놓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내 환자를 볼 수 없어요. 여러분의 두려움은 부모님이 하는 대로 다 들어주지 않으면 환자를 놓칠 거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경계를 지켜야 환자를 데려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강한 사람으로 비춰져야 된다. 내가 그냥 쉽게 침범당하는 사람이면 내가 상담자로서 저 사람이 별로 신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그분을 무조건 기분 나쁘게 하라는 게 여러분들이 각자 그런 상황을 빠져나오는 방법은 있을 텐데 어뷰스 당하는 것이 지속되지 그분에게 내가 항변을 하든 어떤 방식으로 그분을 안 들으려고 하지만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하십시오 하고 끊으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분의 행동은 용납될 수 없는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동까지 여러분이 수용할 의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래서 환자를 놓친다면 놓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뷰스 당하는 상황에서까지 환자 때문에 내가 어뷰스 당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래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선 저는 수호비전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게 임상가가 보호돼야 돼요.
임상가가 보호되지 않은 상황엔 치료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분의 폭력에 내가 노출되면 내 역전이가 있기 때문에 환자하고 내 역전이가 실려버리니까 비난을 내가 하게 된다는 얘기죠. 내가 나를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가 볼 때 내가 안전하지 않게 돼버렸죠. 제가 베이시컬리 여러분이 환자를 잘 돌보시기 위해서는 여러분을 먼저 돌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비행기 탔을 때 비행기에 어려움이 생기면 먼저 산소 마스크는 여러분이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환자를 돌보는 거지. 내가 환자를 먼저 돌보겠다고 나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은 환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환자를 버리는 거예요. 분석가님으로부터 좀 보살핌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굉장히 어려워요. 슈퍼바이저들하고도 얘기를 좀 하시면서 이분들을 프랙티싱하는 분석가들도 이렇게 프리헤드폰 환자들을 굉장히 선별적으로 봐요. 너무 많은 프리헤드폰 환자를 보면은 아무리 훈련된 분석가라도 그걸 감당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을 알고 임상 경험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프리헤드폰 환자를 만났을 때 내가 전번에 프리헤드폰 봤으니까 이 환자도 볼 수 있어가 그렇게 안 돼요. 매 환자마다 독특한 어려움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련해도 아무리 수련해도 우리가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도전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스트럭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로한 정서들을 우리가 담아내는 과정이니까 담아서 치료한 적이 있지만 또 다른 환자 보면 또 담아야 되니까 고통스러워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분이 고착돼 있어서 거기서 자기가 조금만 변하면 큰일 날 것 같은 두려움이죠. 그래서 변화를 한다는 것이 이분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거기 때문에 그냥 이분이 그대로 있어도 괜찮다고 우선 이분하고 같이 있어줘야 되는 이게 어려워요.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면 이 사람 못 견디는데 그게 많이 힘든 그 정서를 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어요 하는 정서 정도를 가지고 계속 정서적으로 이분하고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아프지 않을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 이게 현실 해결 중심 상담으로 가서는 이분들한테는 여러분들 굉장한 큰 공격을 받아요. 그럼 서로 상처만 나는데 해결 중심 상담으로 가시지 말고 정서 커뮤니케이션 중심으로 가셔야만 우리가 안전하게 이분을 돌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정표를 만들어서 이 사람을 빨리 내가 그걸 치료사를 해서 이분을 돈도 받는데 빨리 치료해줘야지 하는 욕심을 가지는 한은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 치료의 속도는 이 사람이 조정하는 거예요. 내담자가 가지는 발달 속도에 우리가 맞춰가야지 우리가 앞서가면 황새 걸음을 뱁새에게 시키는 꼴이 돼버리기 때문에 사고가 나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황새도 있고 뱁새도 있고 종달새도 있고 다 다르다는 걸 이해를 해야 해요.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도 또 당장에 프리헤드폰 환자가 오겠다면 겁이 나요. 이 사람은 또 어떻게 해야지. 그만큼 어려운 것들이고 개개인의 환자는 각각 독특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론 가지고 이론이 큰 어떤 울타리는 돼서 우선 안전장치는 해줘요. 여러분들이 이론을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위험하지 않도록 하는 것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필요한데 특히 현대정신분석 이론을 여러분들이 이런 환자들 볼 때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위험 상황에 노출되지 않는다. 그래서 위험을 최소화하는 작업이 제일 중요하다. 위험한 상황이 벗어나면 이 내담자들 스스로가 미미 하나하나와 변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위험한 상황, 이 사람을 빨리 돌보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뉴욕에 큰 테러 사태가 났을 때 그 이후에 뉴욕 시경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었는데 타임스퀘어에 누군가가 차를 하나 놓고 사라졌는데 경찰들이 와서 보니까 그 차 안에 뭐가 백이 하나 있는데 사람들이 그때는 워낙 센서티브가 겁이 나니까 이 차가 누구 차인지 모르다. 우리 동네 차는 아닌데 이게 혹시 폭발물이 들어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제 두려움이 생기니까
그때 그 주변을 다 차단하고 일반 경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건 특수 훈련을 받은 폭발물 전담반을 투입을 해. 이런 때는 폭발물 전담반이 가서 이걸 폭발물이라고 가정하고 최대한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서서히 이걸 그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폭발물이 아니에요. 근데 폭발물일지 아닐지 모르지만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는 폭발물 전담반이 출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프리헤드폰 환자를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이 본다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본인 자체의 위험뿐만이 아니고 그 동네가 쑥밭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시한폭탄이 터져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프리헤드폰 환자들은 시한폭탄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 시한폭탄을 다루는데 내가 재주를 부려서 빨리 고치겠다고 나섰다가 시한폭탄이 터져버린다는 얘기예요. 시한폭탄이니까 우선 모든 걸 스탑하고 이 안에 이 시한폭탄의 어디가 뇌관인가 뇌관을 파악하고 뇌관을 건드리지 않고 잘 보호하는 것이 저항에 조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이 사람이 자기가 뇌관을 가지고 있는 게 불편해져요. 자기 스스로 뇌관을 헐어내는 작업이 일어날 때까지 우리가 인내롭게 가야 된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런 안전장치를 하는 것이 내담자에게는 공격거리를 제공하죠. 자기 마음 여러 가지 우리에게 불만스러운 것이 굉장히 많은데 불만스러움을 언어로 표현하도록 하는 과정이 이 사람의 치료 과정이라는 이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에 노출돼서 이분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정서를 감당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크게 치유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이분들이 치유가 된다고 하는 역설 때문에 임상가들의 조합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요. 여러분들 임상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여러분에게 제가 정말 비법을 알려드려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좀 안내해 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못 해드려서 여러 가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